예, 반갑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의학 상식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락터 이재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최근 들어서 이제 일본과의 무역 분쟁 그리고 뭐 수출 규제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굉장히 뭐 한 두 달 동안에 굉장히 많았었는데 저는 이제 의학적인 관점에서 이제 그 일본 여행을 이제 최근 들어서 많이들 안 가시고 있는데 그럼 과연 이제 일본에서 있었던 2011년도에 후쿠시마 원전 폭발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방사선 그리고 거기서 방사선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 음식이라든지 토양이라든지 안급 오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 인체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여행을 안전하게 갈 수 있을까? 또 안 가는 게 좋은가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방사선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방사선은 뭐 종류가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그 다음에 뭐 엑스레이선도 있고 그리고 중성자선 뭐 이런 것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제일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선이 이제 감마선이죠. 알파와 베타선은 사실은 제가 기전까지 설명드리면 너무 복잡하실 거고 어쨌든 이제 원자 핵에서 이제 양성자와 전자가 두 개가 빠져나오는 게 이제 알파선인데 알파선과 베타선까지는 사실 인체에 크게 해롭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닿는다 하더라도 피부를 투과를 잘 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금방 사라지기 때문에 크게 이제 우리 인체에는 그러니까 생명체에는 크게 영향이 없는 게 사실 알파선과 베타선입니다. 그런데 이제 감마선이 문제인데 이 감마선은 우리 피부를 통과하면서 우리 세포 안쪽에 있는 핵안에 들어있는 DNA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정자하고 난자하고 처음에 만났을 때 핵안에 결국 DNA가 이제 합쳐지는 건데 그 DNA 이중 나선 구조를 이 감마선이 지나가면서 파괴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면 감마선이 DNA를 파괴를 시킨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DNA가 모든 단백질을 만들고 우리 사람을 만들고 인체를 만들고 하는 기본적인 어떤 그 설계도이기 때문에 이 설계도가 파괴가 되는 거죠. 그런데 다행인 거는 우리가 항상 뭐 감마선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지는 않지만 우리 생활하면서도 사실은 방사선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방사선에 의해서 조금씩은 피폭이 됩니다. 뭐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이제 유럽에 비행기로 왕복을 했다. 그러면 이제 우주 방사선이 있겠죠. 우주 방사선을 쬐게 될 수도 있고 뭐 안 그러면 이제 건강검진 하실 때 가슴 엑스레이 같은 것도 찍으실 수도 있고 뭐 CT 같은 거 찍을 때도 당연히 방사선이 나오겠죠. 감마선 같은 게 노출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정도 가지고는 크게 문제가 없는 이유는 우리가 그런 감마선에 쪼이게 되더라도 우리 몸 안에는 자체적으로 부서진 DNA를 복구하는 그런 어떤 수리작용을 할 수 있는, 복구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이 조금 이렇게 망가진다 하더라도 그 반대편 나선을 가지고 새로 이제 DNA를 복구를 해서 그래서 이제 항상 우리 몸에는 암세포도 생기고 다른 이상한 뭐 종류의 세포들도 막 생기지만 그런 세포들을 없애기도 하고 또 복구하기도 해서 우리가 항상 이제 변화된 세포 때문에 암이 걸려서 금방 죽지는 않는 이유가 그런 복구의 작용, 복원의 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게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복구를 할 수 있는데 그 이상의 어떤 방사선에 노출이 되게 되면 사실 복구가 힘들게 되죠. 그러니까 복구가 힘들게 된다는 것은 결국 DNA의 파괴라든지 또는 DNA 변이를 초래하게 되고 결국 DNA 파괴는 세포가 죽게 되겠죠. 그리고 DNA 변이는 암세포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암세포든지 세포의 변이가 일어나서 결국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그 방사선의 어떤 양에 대해서 또 간단히 설명드리면 예전에는 여러 가지 단위들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라드라는 단위도 사용했고 램이라는
단위도 사용했고 퀼이라는 단위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종류들을 많이 사용했었는데 요즘은 방사선의 비폭을 이야기를 할 때 주로 스위버트라는 단어를 스위버트라는 그런 단위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 드리는 모든 단위는 스위버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유럽의 왕복으로 한번 비행기 타고 갔다 왔다. 그러면은 0.15 정도의 0.15 밀리시버트의 방사선에 노출됩니다. 여러분이 가슴 엑스레이 그 건강검진한테 찍었다. 0.1 밀리시버트에 노출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시버트 앞에 밀리라고 붙은 그거는 1000분의 1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그러면은 우리 방사선과에 근무하신 선생님이나 방사선사나 뭐 이런 분들은 어느 정도의 피폭이 되느냐. 물론 나판을 가리고 다 이렇게 콘크리트 벽 속에 계시지만 1년 동안 지나고 나면은 보통 20 밀리시버트 정도의 방사선의 피폭이 되게 됩니다. 그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 CT를 한번 찍었다. 그러면은 CT 같은 경우에는 한 20 밀리시버트 정도의 방사선에 노출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슴 엑스레이 한 장 찍는 거의 거의 한 200배 정도 된다고 할 수 있죠. MRI는 사실은 뭐 방사선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후쿠시마 원전 근처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은 과연 1년에 어느 정도의 방사선 비폭량이 있냐면은 260 밀리시버트 정도의 방사선의 비폭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감이 잘 안 오실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슴 엑스레이 찍는 사진을 2600장을 찍으면 그 정도의 양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양이죠. 근데 여기서 조금 이제 애매한 게 그 세계적인 어떤 환경보호단체인 그린피스가 후쿠시마 원전의 바깥 50km에서 그 측정한 방사선 양도 굉장히 상당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일본 정부에서 발표한 것들 그리고 일본 제가 지금 뭐 지금 260 밀리시버트라고 이야기한 거는 일본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제가 추정한 게 아니고. 근데 그린피스에서 발표한 내용은 훨씬 더 높았고 근로자 그 정도인데 50km 바깥에서도 상당 부분 많이 나왔었고 그래서 일부에서는 일본의 정부가 그 측정하는 그 근로자들의 어떤 측정기에 나판을 댔다는 말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측정했던 것들을 숫자를 많이 줄여서 5분의 1, 10분의 1로 감축을 해서 발표를 했다는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그 측정하는 위치라든지 또는 뭐 그 측정하는 곳의 날씨 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주변의 환경 이런 거에 따라 틀려지기 때문에 아마도 유리한 쪽에서 일본 정부가 방사선을 측정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무작위로 우리가 만약에 후쿠시마 근처에 가서 그 방사선 양을 측정해 본다면은 우리가 측정한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이야기한 측정량보다는 훨씬 더 많은 양의 방사선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260mSv 같은 경우는 0.26Sv 정도 되는데 보통 인체가 그러면 어느 정도의 방사선에 노출되면은 사망에 이르게 되냐 하면 7이나 8 정도의 C버트에 노출되게 되면 거의 사망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260mSv니까 0.26Cv니까 별로 많은 것 같지는 않지만 만약에 10년 정도를 노출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러면 거의 한 2.6Cv 정도 되고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던 7Cv 이상 되면 사람이 방사선을 맞으면 죽거든요. 죽게 되는데 사망하게 되는데 결코 일본 정부에서 발표했던 그 방사선 양이 낮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실제로 이것보다 더 높게 나온다고 그러면 사실 더 치명적일 수가 있죠. 제일 치명적인 연령대가 어디냐 하면은 어린이들이 제일 치명적이죠. 물론 뱃속에 있는 애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들과 뱃속에 있는 태아가 가장 활발하게 DNA가 합성이 되고 또 세포가 분열되고 점점 커지기 때문에 그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는 DNA의 분열 과정에 이 방사선이
굉장히 치명적일 수가 있겠죠. 왜? 방사선이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지만 우리 몸을 침투해서 핵 안에 있는 DNA를 파괴하거나 변형시킨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애기 태아 같은 태아 기형이라든지 태아 암이라든지 뭐 태아 사산이라든지 등등 일으킬 수 있고, 이제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제일 활발하게 뭐 일어나는 게 혈액이니까 백혈병, 그다음에 골수와 뭐 등등 여러 가지 그런 혈액암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은 태아나 어린이보다는 조금 나은데 45세 이상, 만 45세 이상의 어른들한테도 사실은 후쿠시마 근처에 암 발생률이 굉장히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45세 이상이 되면은 몸의 자정작용, 즉 면역작용, 그러니까 DNA가 파괴가 됐을 때 다시 복구해주는 그런 어떤 자신의 어떤 능력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암 발생률이 높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본 그 후쿠시마 원전에서 썼던 그 핵연료봉은 세슘, 원자번호 55번 세슘을 주로 기반으로 썼는데, 사실 이 세슘은 봉이 다 녹아버렸죠. 그때 이제 쓰나미가 와서 다 덮치는 바람에 그 식혀주는 그 핵연료봉을 식혀주는 작동이 멈추게 되고, 결국은 이제 세슘이 굉장히 이게 녹는 점이 낮기 때문에 실온에서도 뭐 피부 같은 데 닿아도 녹을 수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다 봉이 녹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 퍼져 있는데, 이 세슘 55번이 사실은 절반 정도로 이렇게 방사선 양이 줄어들려고 하면 반감기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30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 인체에 무해할 정도로 계속해서 반 이렇게 떨어져서 인체에 무해할 정도였던 오염도를 그러니까 토양이나 공기나 뭐 여러 가지 주변에 있는 환경들에게서 좀 사라질 정도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얼핏 잡아도 한 300~400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본을 여행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지만, 동경하고 사실은 후쿠시마하고 이렇게 먼 거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동경도 사실 안전지대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일본 여행을 뭐 요즘 다들 자제하는 분위기지만 혹시나 가셔야 된다 그러면 동쪽보다는 서쪽이 낫고, 서쪽보다는 서남 쪽이 낫습니다. 그래서 저 아래쪽 부분 오키나와나 이런 쪽으로 가시면은 조금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본 여행은 후쿠시마 근처 쪽으로는 되도록 삼가하시는 게, 혹시나 임신하셔서 뭐 태교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참조하시고, 그쪽으로는 동경 쪽으로도 저는 별로 권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